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29편, 고금리의 종말, 격변의 부동산 시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토론토 시장에 대해서 128편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방송을 했는데, 그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페드가 이제 2월 1일 지난 수요일 날 금리를 0.25% 올렸죠. 0.25% 올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4.5에 4.75까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완화됐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거의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가 작년에 비해서 6.5%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6.5% 내려왔고, 거의 1% 가까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가 자체가 12월 달에, 그 전달에 비해서 0.1% 물가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12개월 전에 비해서 더 올랐다는 게 아니라 0.1% 그 전달에 비해서 실제로 물가가 내린 거예요. 당연히 내리겠죠? 그죠? 우리가 6월 달 이후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죠? 6월 달에 석유값이 120불이었어요. WTI 텍사스 중진유 120불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 77불 내외 하고 있어요. 77불 얼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석유값이 내려갔으니까 물가가 더 오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물가가 그래도 오르는 이유는 석유값이 올랐다 해서 금방 물가가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어떤 건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서서히 오르죠. 석유값이 벼랑간 2배 됐다 해서 물가가 벼랑간 2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석유값이 그렇게 120불 되고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으니까 이제는 소유값이 내리면서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앙은행에서 페드에서는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자금도 회수했죠. 돈도 회수를 했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 채권이 어디서 났는데 지난 2년간 코비드 때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기중에 있는 채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프린트해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채권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돌아다니는 거죠. 돈이 도는 거죠. 그때 풀어낸 돈이 그러니까 4조 5천억 달러 정도 풀어놨어요. 4조 5천억 달러. 그 당시에 페드가 갖고 있던 채권이 4조 정도 되는데 돈을 찍어서 4조 5천억어치 채권을 도로 사서 지금 9조까지 채권이 올라갔었어요. 9조까지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제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시중에 금리만 올려도 돈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채권을 팔았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파는 게 4,400억, 4,450억 정도 팔았다 그래요. 뭐 4조 5천억을 샀는데 그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450억 뭐 팔은 거죠. 사실 뭐 큰 건 없지만 그 정도만 팔았어도 시중금리를 2% 정도 올린 거 정도만큼 자금을 회수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QT라 그러잖아요. 그죠?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양적 긴축도 이제 끝났고 금리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페드에서 제롬 파월은 어림없는 얘기다.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금리 인하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 목표가 뭐 5.25, 5.5까지 올라간다. 밀고 올라간다. 뭐 그렇게까지 지난달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번에 2월 달에는 뭐라 그러냐. 굉장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굉장히 오픈돼 있는 거야. 금리가 최고 금리가 5% 이하로 머무를 수 있다. 파시블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연내에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거예요. 금리 인하 연내 뭐 죽어도 안 한다 그러더니 벼랑간 금리 인하 얘기 왜 나와? 그죠? 이게 말을 좀 애매하겠는데, unlikely, it is unlikely the Fed would cut the rate this year.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뭐뭐 하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이 보다 급격히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금리 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그죠?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는 딸의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늦을 것 같아. 너 빨리 안 오면 문도 안 열어줘. 똑같은 얘기예요. 오면 열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안 왔는데 왜 문을 열어주겠어? 당연한 거죠. 그 도둑 들어오게 문 열어주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연내로 금리를 인하한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올 연말까지 금리 내린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제롬 파월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보여줬던 차트잖아요. 조금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데, 인플레이션이 12개월 전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인플레이션이 12개월 전에 어땠냐. 12개월 전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물가지수는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초록색으로 된 게 7개월 동안 물가가 변하지.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물가가 296이었어요. 이 물가 지수는 어떻게 하느냐? 1982년도의 물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 물건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1982년도에 100불이었던 물건이 평균을 잡아서 지금 얼마냐? 작년 6월 달에 296원이었다. 거의 3배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냐? 작년 12월 때는 얼마냐? 역시 296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변했어요. 6개월 동안. 변하지 않아요. 물가 안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는 기름값이 120불이었고 지금 10월 달에 77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안 오르죠. 기름값이 내려가는데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아도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만 놓고 본다면 6개월 동안 얼마나 변했냐? 0.17%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1년이면 얼마나 오르겠느냐? 0.34% 오르겠죠. 2배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잖아요. 계속. 1월 달도 안 오른다고 보면 1월 달은 지금 그 12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얼마냐? 5.3%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올 6월 되면 6월 달에 지금 296이잖아요. 올라가는 만큼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 6월 달 되면 그냥 그대로 1년 됐으니까 0.34% 오를 거다. 그러니까 1% 이나 오를 거다. 그러나 6월 달 돼도 2, 3% 정도 될 거예요. 왜? 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아직 안 됐죠. 두 번째는 임금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2, 3% 내로 갈 거다 이거죠. 2, 3% 내로 된다면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야 돼. 지금 4.5%가 아니라 최소한 3%대로 내려가야 돼. 금리가 빨리. 금리와 이 인플레이션과의 갭이 그렇게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말이 안 되냐?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캐나다도 뭐 비슷해요, 차트가.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미국 거 한번 얼마 정도 빨리 내리냐면 지금 9.1%였다는 게 지금 그 10월 달에 7.7%, 그다음에 11월 달에 7.1%, 그러다가 12월 달에 6.5%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5.3%로 가요. 다음 달에 한번 보죠. 제가 5.3%라는데 5.3% 나오는지. 다음 달에 한번 보죠. 1월 달 그 CPI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 1월 달 CPI가 나오면 한 5.3% 나올 거예요. 그리고 6월 달까지는 인플레이션 2%에서 3% 내외로 될 거다 이거죠. 원래는 1% 미만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뭐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석유 문제도 또 나중에, 오일 문제도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 2, 3% 정도 되지 않겠느냐. 임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지난해에 비해서 임금이 한 4%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된다면 2, 3%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채권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차트인데 작년 그 3월 달부터 쭉 있어요. 작년 3월부터 쭉 있는데 작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채권을 사면 그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액면가에 비해서. 그러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만기가 되면 그 액면을 찾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11월 달까지 올라갔다 11월 달 이후에도 금리를 2번인가 올렸잖아요. 3번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이게 본드 레이트가 시중금리예요. 본드 레이트가. 모게지 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드 레이트와 연관돼 있죠. 모게지도 이런 모게지 채권이니까, 본드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실질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볼드 일드 커브를 보면 여기 이제 연한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30일 전에 본드 커버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2년짜리, 5년, 10년짜리가 몇 프로냐 수익률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금리가 올랐는데 2월 1일 날 금리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저께 자료인데 이 진한 파란색이 이제 어저께 그 채권 금리예요. 단기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보면 2년, 5년, 10년 되면서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그 시장에서 보는 금리를 보는 눈이 훨씬 더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금리 빨리 내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 봤을 때 이런 시장의 자료만 놓고 데이터만 봐도 금리는 빨리 내린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GDP가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는데 GDP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GDP가 뭐냐는 거죠. GDP를 우리가 정의할 때 개인 소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돈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거, 돈 소비와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하면 투자에다 정부가 쓰는 돈, 이게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는 뭐 어느 나라는 뭐 무역이 흑자 날 수도 있고 어느 나라는 적자 날 수도 있고 어느 나라는 뭐 무역 수지가 거의 밸런스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트하지 말고 요 세 가지가 가장 메이저 컴포넌트라고 보는데 개인의 소비라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쓰느냐는 건데 얼마를 쓰느냐는 거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와 관계가 있잖아요. 돈도 못 버는데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데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화했을 때 수입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니까 개인 소비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의 개인 소비가 늘었다는 그 커뮤니티의 수입이 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 소비는 개인의 수입이다. 객관화 시켰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개인이 소비를 했다는 거는 물건을 샀다는 거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는 물건을 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것을 파는 거는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기업의 매출이에요. 기업의 매출. 개인의 소비는 그 개인의 소득이고 또 다른 한편은 기업의 매출이라는 거죠. 기업의 매출. 그것이 제조업이든 아니면 리테일러든 그 회사의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고, 시장의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는 또 개인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GDP예요. GDP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인트레스트 레이트하고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얼 포뮬러가 뭐냐? 일단 금리 자체는 인플레이션보다 많아야 된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갖다 놔놨는데 은행에서 4%를 주는데 1년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5% 6%야.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돈을 그냥 놔두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의 이자가 붙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많아야 그게 돈이 이자가 붙는 거지. 이자를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적어. 그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된다. 그죠?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GDP하고 인플레이션. 이것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지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소득이 물가 오르는 것보다 많아지면 나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물가가 매년 5% 10%씩 오르는데 내 소득은 맨날 그대로야. 그럼 난 점점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란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내 소득이 많고
내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가령해서 뭐 햄버거를 10개 샀다. 근데 햄버거 값이 올랐는데도 나는 봉급이 많이 올라서 11개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생활이 윤택해진 거고, 난 봉급이 올랐는데 햄버거 9개밖에 못 사.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나는 가난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GDP 자체가 인플레이션보다 많아야 된다. GDP와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인터레스트는 인플레이션보다 많은데 GDP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뭐냐? 인터레스트는 돈의 비용이죠. 돈의 비용. 거꾸로 내가 돈을 맡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자지만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는 돈의 비용이에요. 돈의 비용이, GDP는 기업의 매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돈의 비용보다 기업의 매출을 통한 이득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인터레스트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야 기업들이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개인의 소비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차트로 만들어 보면 GDP가 인터레스트보다 많아야 되고, 인터레스트가 인플레이션보다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캐나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골디락스라고 굉장히 좋은 호황기라고 그러면 GDP가 한 3% 내외 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우리가 뉴트럴 금리라고 중앙은행에서 항상 울부짖는 게 2%에서 2.5%. 그 정도 되고, 인플레이션은 2% 이내로 잡아야 된다. 이게 중앙은행의 목표잖아요. 그게 바로 GDP, 인터레스트, 인플레이션의 포뮬라, 아이디얼 포뮬라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에서 지 맘대로 조정합니까? 인플레이션 6%, 야 4%로 해. 내 맘대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나요? 안 되죠. GDP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지, GDP를 내 맘대로, 야 올해는 5%, 우리가 목표는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조정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뭐예요? FOMC에서 미팅해가지고 야 이제 0.5% 올리자. 그럼 올리는 거예요. 0.5% 내리자. 그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은 인터레스트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인터레스트밖에 없어요. 그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인터레스트가 GDP와 인플레이션 사이에다 껴넣느냐.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통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리얼월드에서 지금 어때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건 이제 IMF에서 1월 달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내는 건데, 이제 요 파란 거는 2021년, 요거는 갈색은 2022년, 회색은 올해, 요건 내년에 GDP 성장률을 예상을 한 거예요. 여기에 캐나다, 중국, 한국, 미국이 있어요. 사실 뭐 캐나다하고 미국만 있으면 되겠지만 중국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고, 한국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얘기 보는데, 미국을 봤을 때 지금 20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5.9%였어요. 그다음에 그 작년도에 2%. 2%면 낮은 거죠. 2% 이상 되죠. 근데 올해는 1.4%. 올해는 IMF에서 더 나쁘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 지금 소프트 랜딩 한다고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도 좋은데 왜 1.4%야? 내년엔 좋아지겠지. 아니올지다. 내년엔 1.0%. 더 나쁘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리얼리티 보면 지금 GDP가 1.4%. 그 다음에 금리는 4.5에서 4.75.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6.5%.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임금이 이제 올해 4.6%까지 올린대요. 임금하고 이제 GDP,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비슷하게 되는데, still 이제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적죠. 모든 사람이 임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레이트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그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된다. GDP가 서포트가 안 되는데 인터레스트를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인터레스트 올라가고 GDP가는 밑에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죠. 물건이 안 팔려, GDP가 내려가는 물건이 안 팔리는 데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럼 악순환이죠. 불황의 악순환. 그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차트예요. 제가 이 차트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금리 차트예요. 보면 금리가 6번, 그러니까 지난 3월 달부터,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6번씩
그냥 금리를 왕창 0.5%, 0.75 이런 식으로 왕창 올렸잖아요. 그죠? 4.5%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몇 개월, 10개월 동안 그렇게 올렸잖아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더한 사람 있죠. 얘기한 그 폴 볼커 같은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올렸죠. 그죠? 뭐, 한 석 달 만에 뭐 금리가 이게 뭐 8%가 내렸어요. 이것도 뭐 2달 만에 뭐 19%였던가 14%, 5% 내려 2달 만에. 4.5%는 세 발의 피해요, 지금. 우왕좌왕 중구난 뭐 왔다 갔다 했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뭔가요, 그때?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3차 오일 쇼크예요, 결국은. 오일 쇼크라는 건 뭐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을 풀면 되지. 기름을 생산하면 되지. 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난리야?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게 회색빛으로 나온 거겠죠. 회색빛이 뭐냐? 극심한 불황이야. 극심한 불황이 뭐냐? 실업자가 양산돼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극심한 불황이야. 공장이 못 돌리니까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불황이야. 자세히 보면 이 불황이 언제 오느냐? 금리를 올리고 피크에 있을 때나 아니면 올리고 나서 내려갈 때 불황이 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때, 정확하게 금리를 내릴 때 불황이 오는 게 아니라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으면 금리 올리고 나서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리고 나서 불황이 오는데 불황이 오기 전에 또는 불황 중에 금리를 과도하게 또 내린 거예요.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꼭 대가를 치른다. 노 프리런치. 금리 인상해가지고 인플레 잡았으니까 좋다, 난 잘했어, 정말 박수. 이제 소프트 랜딩이야. 아니올시다. 그게 아닙니다. 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내렸을 때 계속 따라오는 게 뭐냐?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올라갈 때의 각도와 내려갈 때의 각도를 잘 보면 이게 요런 건 올라갈 때 각도가 급격하고 내려갈 때가 완만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급격하잖아요. 여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급격히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급격히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죠. 올라갈 땐 저랬다 금방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금리는 우리가 올라갈 때만큼 내려올 때도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온다.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뉴트럴 금리 가까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빨리 내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채권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채권을 지금 원래 코비드 전에 4에서 4.5 트릴리언, 4조에서 4.5조 정도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코비드 때 한 2년 동안 얼마냐냐? 그때 한 4.5조의 채권을 사실은 사들였어요. 돈을 찍어내서 채권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고에 있는 거죠. 자기 그 뱅크에 그 밸런스 시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9조 달러까지의 채권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 긴축을 하면서 4,500억 정도의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시중에 무슨 얘기야? 이 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돈이 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중에 돈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자 이거죠. 이거는 이제 토론토에 이 캐나다에 그 작년에 2022년에 43만 명의 이민자가 왔어요. 이민자가 왔고, 근데 새로운 이민자들은 어차피 자기 생활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3만 명 중에 반, 21만 6천 명이 토론토로 왔어요. 반이. 그래서 여기 이제 토론토에 이게 이제 2000 연도별로 나온 건데 위에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밑에는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토론토에 21만 명이 왔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사실은 토론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만 명 나간 사람 중에서 7만 8천 명 정도는 온타리오 내 어딘가에 있고 나머지 2만 2천 명은 온타리오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빅시티 같은 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빅시티를 벗어나 스몰시티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빅시티로 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 스몰러 시티,
사람들은 빅시티에서 나온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리모트 워크 하는 사람들. 그걸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토론토에 있다가 밖으로 뭐 피로보로로도 가고 베리로도 가고 뭐 키치너 워털로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런 데로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뭐 해밀턴으로도 가고 나이아가라로도 가고 그런 쪽으로 감으로 해서 더 작은 중소도시에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식당도 잘 되고 기업 장사도 잘 되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도 더 생기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그런 중소도시가 일자리가 더 많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중소도시는 활성화되고 대도시는 그만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얘기죠. 그죠?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죠. 뭐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정리하려는데 일단 뭐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건 제가 아까 말했죠. 시중이 많이 풀렸다 이거죠. 근데 고금리 후유증, 금리가 그렇게 급격히 올리면 불황은 꼭 온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금리 그렇게 올리고 나서 불황이 온다. 꼭 온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도 불황이 온다는 건 실업이 되는 거죠. 기업은 매출이 줄고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불황이 꼭 온다. 금리는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내린다. 뭐 3년, 4년에 걸쳐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빨리 올라간 만큼 빨리 내려온다. 그죠? 거의 추락하는 속도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불황이 빨리 닥쳐온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금리를 안 내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부동산 쪽에서는 토론토뿐이 아니라 교외 바이어는 넘쳐난다. 사람이 1년에 23만 명이 왔는데 22만 명, 21만 6천 명이 왔는데 내년에 또 올 거 아니에요. 올해 또 오고 내년에 또 올 거잖아요. 집을 그렇게 짓나요 우리가? 못 짓잖아요. 그 사람들은 렌트를 하든 사든 간에 잘 데가 필요하네. 잘 데가. 그죠? 그래서 토론토든 아니면 교외든 중소도시든 간에 바이어가 넘쳐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안 산다. 왜? 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가 오면 시장의 에너지 폭발은 시간 문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원래는 민간 기업처럼 보여도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민간 기업들도 자기 기업을 나라에다 바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민간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동부유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벼랑간 경기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돈 있는 사람도 돈 좀 내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을 기부를 하잖아요. 정부에다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네요. 기부는 하는데 이게 내가 언제까지 기부를 해야 되나? 돈 좀 빼돌리자. 그래서 해외 재산 도피가 이건 빈번하게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거죠. 그 돈은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카나다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가고 가겠죠. 그것이 그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중국이 그 코비드로부터 이제 럭다운을 풀어가지고 공장을 다시 돌리게 했잖아요. 공장을 다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에너지가 필요한다. 중국이 문 닫고 공장 문 닫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저 석유 감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석유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중국이 석유를 사들이기 위해서 고래처럼 먹기 시작하면 석유값이 또 오르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우디도 감산하고 다 감산했잖아요. 미국은 뭐 안 하려고 바이든이 뭐 석유 시장 안 하려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리오픈해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의 사이클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요거는 소유값 우리가 잘 워치에 타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여튼 오늘 128편, 129편 두 개를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른 이유는 좀 짧게 하려고 잘랐는데 이게 또 길어졌네요. 정말 어떡하지? 하여튼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아니면 오늘 한 얘기에 질문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